개회사는 이번 토론회 주최를 하는 평화민주포럼 김종구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민주포럼 대표 김종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평화민주포럼과 국민희망시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는 진영 논리와 거대 양당 체제로 사회 혼란과 국민 갈등을 초래하면서 분열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다당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거대 양당 정치를 극복해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었고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새로운 국가 미래를 열어갈 중도개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중도개혁적 정치 철학의 뜻을 같이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연합으로 추진하는 중도 노선의 창조적 당만이 상생정치와 실사구시 풍토의 새로운 생산적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진보 보수 간의 격돌이 계속되고 있고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는 정치 실종으로 국정 운영이 공백 상태로 직면해 있는 것도 양당 체제의 폐허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당 견제가 약하다 보니 반사 이익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민생은 없고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강력한 중도 개혁 세력이 나라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정치 패러다임 교체로 국민 통합과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정치 변화를 추구하는 4분 5열되어 있는 중도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우리나라의 정치 산중이이신 원로이신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님께서 직접 발제자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고견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제자인 한국 정치와 정당에 대한 높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는 정치평론가 박상명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진행한 최창호 박사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토론에 참석해 주신 민주평화당 김종배 최고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시는 최원식 전 국회의원님과 대한신당에서 활동하시는 김성호 전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도 개혁 세력이 통합이 될 때까지 제2, 제3 포럼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도개혁 세력과 관련된 평화민주포럼 국민희망시대에 주최하는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사회심리학 박사 최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학회 토론회는 많이 했고 강의는 많이 했는데 정치 토론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뭐 원래 새정치국민회의 때부터 새천정 민주당까지 중앙당 연수원에서 강의도 오래 했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좀 정치권은 하고 좀 뭐 가깝게 지내지 않고 있다가 우리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대로 또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대로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또 양용영 우리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 연수원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토론회 좌장을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발제하시는 두 분께서 각각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또 토론은 각각 세 분이 10분 내외로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토론회 트렌드상 뭐 그거보다 짧게 임팩트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은 거겠죠.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실사고시를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가장 짧은 유행이 패드 잠깐 왔다가 하는 거, 패션 유행처럼 조금 한 6개월, 1년 가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트렌드를 또 못 쫓아가면은 기업도 망하고 사람도 망합니다.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나 정치는 모름지기 시스템화돼서 패러다임 20, 30년 한 세대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전체의 지금 흐름은 웨이브라고 하는 이 물결은요 인본주의 물결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인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뭐 누구는 2년 안에 죽는다 하고 누구는 어쩐다 하고 뭐 머리 빡빡 밀고 서로 여야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의 그 주제의 중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실천적인 그리고 그 우리 심리학의 흐름도요 IQ, EQ, 창의성 이런 거 다 같습니다. 뭐냐면 실천입니다. 이 실천, practical. 얼마나 실천적인 사람이 SQ 성공 지능을 갖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현황인데 우리 정치도 모름지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발제를 해주실 정대철 전 대표님이야 뭐 많이들 뭐 알고 계시지만 워낙에는 처음에 서울대에서 법학을 하시다가 정치학 석박사를 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새천전 뭐 사실은 그 전부터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새천년 민주당 대표도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지금 뭐 상임 고문도 맡고 계시지만 지금 사단법인 통일시대 준비위원장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오늘의 이 기점을 삼아서 마지막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자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여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내용을 편안하게 경청하시고 나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도 하시면서 정대철 전 대표님의 발제를 경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정치하기 전에는 한양대학교 교수였습니다. 1972년 조교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학도로서 다시 뭐 전 대표라는 것도 있겠지만 학도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렙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GDP가 세계에서 11번째 나라로 변했습니다. 해방 후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공히 같이 성공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선거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국민들은 아직도 그 의식과 인식에 있어서
정치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정치가 제일 꼬바리로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권이 7번 바뀌었습니다.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3번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존칭생략로 정당 간에 바뀌는 어려운 과정을 쉽게 다 집어넘겼습니다. 오늘은 좀 집약해서 민주정치가 과연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을 갖고 있고 좀 더 갖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정부나 정치 조직이나 정치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갖도록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치 조직 중에서 정당이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 이론을 정당 이론을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샤스나에서부터 쭉 나왔습니다만은 즉 저는 이번에 분석적 접근 방법을 정당 다원주의, 파티 플로럴리즘, 정당 이론주의, 파티 모노폴리즘, 그다음에 제한적 정당 다원주의, 그러니까 리미티드 파티 플로럴리즘으로 크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정당 다원주의가 시장주의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은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당 이론주의 파트 모노폴리즘 지금 아마 거의 공산국가를 표방하는 중국, 북한, 월남, 큐바 4개국가가 아직 공산당 하나밖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것에 있어 단일 정당 이외의 반대나 반대 의견을 허용치 않고 정당이 국민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여렴 수렴 창구로서 정당이 이용되기보다는 통제와 동원 수단으로서 정당이 이용되는 것을 주로 파티 모노폴리즘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정당 다원주의는 이건 제한돼서 형식은 정당, 선거, 국회 등의 다원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나 선거, 국회 정당 이런 것은 그대로 있으나 자율성 활동이 억제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군정은 정당 다원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은 정당 다원주의를 채택했습니다마는 한계점에 도달했던 그러나 그 후에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들은 제한적 정당 다원주의로 그리고 1987년 이후에 정당 다원주의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딱딱해지지 않는 소위 유동적 정당 다원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의 정당을 평가하기 위해서 5가지 베리어블을 대입했습니다. 소위 경쟁성 (competitiveness),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그다음에 안정성 (stability), 그다음에 accountability, 책임성, 마지막으로 governability, 통치 능력입니다. 이 통치 능력과 안정성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정당의 효율성하고 연결될 것이고 경쟁성은 아마 이론주의, 다원주의적을 나누는 표준도 될 뿐만 아니라 대표성의 하나라고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경쟁성은 민주화 이후에 정당이 어떻게 되느냐?
정당 간의 경쟁은 상당히 이루어져서 저 세 번 간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나 당내 경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당내 조직과 운영이 특별히 지구당, 요새는 지구당 표현에 지역위원회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사당적 요소와 비민주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있다는 거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제대로 다원화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상당히 활성화된 것만은 사실이나 지역 정당이 정당의 주도권을 좌지우지하는 판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나 정당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행정중심 지방자치 또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불과해서 정당 정치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정당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정치 진입을 막는 소위 카르텔 정당, 그러니까 큰 정당들이 새로운 진력 세력들이 좀 나오는 것을 서로 막고 있는 그런 카르텔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민주화 이후 정당이 그대로 안정이 되느냐, 이게 이합 집산이 많고 특별히 집권당이 집권 다 끝나면 분열, 이합 집산, 소멸 이런 것이 돼서 단지 분절화라고 그럴까, 프래그멘테이션이 없어서 다행이나 여하간 안정성은 정당이 제대로 안정, 스테이블하게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성이 이합 집산이 이렇게 많고 사당화 현상이 있고 정당 운영이 특별히 말단 조직의 비민주성으로 인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없어지고 분열돼서 굉장히 책임지는데 약하고 빈곤하다. 마지막으로 통치 능력이 어떠냐? 이것은 대단히 소홀하다. 권력 투쟁과 선거로 통해서 선거 승리를 하는 방에는 열심이지만 과연 통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5가지 점에 대한 평가와 비판으로부터 새로운 정당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쟁성은 사당적 또는 비민주적 요소를 지향하고 국민 참여 내지 민주적 당내 경선 제도로 가도록 독려해야 될 것이고, 대표성은 지지자 도입 활성화는 했으나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안전성은 이렇게 마냥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생사여탈권이 정당이 다 그 지도자에 의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대중정당, 매스 파티를 만들어서 이합 집산과 분열과 소멸을 막고 이념적인 정형성 갖는 정당으로 좀 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책임성도 빈곤한데 아까 이합 집산 사당화 비민주적 운영 등을 다 지향하면 저절로 될 거고, 통치 능력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민주화 이후의 정치 발전적 요소가 3차례의 정권 교체, 정당 간 정권 교체와 7차례의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 것은 대단히 평가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구당을 폐지하고 지구이역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신은 좋으나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해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해서 잘
좀 되고 있고 정치관계법을 2004년 개선해서 괜찮게 되고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쉬었던 것을 다시 도입해서 비록 행정자치 그 중앙정치에 이해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자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대표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이 강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은 이런 이합집산, 인물 중심의 정당 운영, 이념 부재, 국회의 파행 운영과 행정부의 독주,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이해석, 지역정당 사당화 요소, 그다음에 정당 조직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고 하고 그렇다면 정당의 다원주의를 위한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정당 매스파티를 만들어서 하루살이 정당이 아니고 특정 지도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계속성이 되는 정당으로 남아있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성을 갖도록 특별히 대통령을 갖는 정당, 원내 정당이 다수의석 정당이 대통령 소속 정당이 독자적으로 국회 운영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실상 그래서 원내 정당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여당 플러스 대통령과 야당으로 대결 구조를 갖는 것을 또 내각제적 대통령 제하에서 내각제적 운영으로 해서 정당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당 운영이 그래서 그리고 그들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 자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없애야 정당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 따라서 국무위원 겸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행정부의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행정부의 법률 제한권까지도 막아야 된다. 그 국회의원 시켜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생산적인 국회라는 표현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 집중시키는 것도 막아야 되고 당정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그 수기로 전락하는 것도 좀 막아야 되고 국회 예산 편성권을 다시 제대로 줘야 되고 감사원 같은 거는 미국식으로 국회 아래 갖다 두는 것이 정당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율적인 정당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 정당이 벗어나서 사회 통합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도 상향식 지도자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내려 꼽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에 한 유권자나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중도 개혁 정당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다당제 정당다운 다당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다원에 대한 사회를 제대로 대표하고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법과 그러한 과정이 연결돼서 하여간 선거 끝나면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날부터 아주 파나틱하다 그럴까 아주 지극히 생사를 거는 정치 대결 구조로 이어지는 것도 건강해 보이지 않고 근데 이것을 다당제로 풀어야 할 것이다. 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승자 독식 구조도 좀 풀어야 되고요. 현실 진단은 저 개인 진단입니다만은 지금 여당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좀 오만해 배고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당리당략이 앞장 세워져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자유한국당도 대안 없는 비판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체질화된 막말 정치, 철진한 색깔론, 이념 편향적인 정치로 인해서 양당제에 실망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수권 대한 야당의 출연을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발적인 유권자 참여 정치가 이루어져야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물 중심 중앙 집권적인 하향식이었습니다만은 자발적인 유권자를 유도해서 끌어내고 적극 참여해서 상향식 정당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개방형 경선 제도로 끌어가야 되고 경선 이외에 정당 정치 참여하도록 또 이것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말해야 되고 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참여 제도 내지는 가능성을 더 증폭시켜야 되고 이것과 함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당의 중요성을 지극히 여기서 오늘 그거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온라인 정당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직접 민주 정치의 가능성을 더 넓혀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회 내 정당 운영 방식도 자율성을 확대되고 협력 정치로 해야 되는데 지금 원외 정당과 중앙당이 크게 남아서 거기서 대표가 다 뽑혀서 원내 정당의 자율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데서 원내 정당과 원내 정당의 인적 물적 자원을 분리하고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이게 돼야 될 것과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독립돼야 됩니다. 그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독립한 기관으로 효율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좀 하는 것은 당정협의회에 나는 가능하면 반대당, 야당도 당정협의회 집어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집권당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뭐 멋있게 반대당까지도 당정협의회가 여당과 대통령 소속된 정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있어서 사실상 같이 의논하고 국회 와서 그랬으면 좀 싸움이 좀 덜 벌어지지 않겠는가. 기초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말은 지구당이 없어지고 지역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역위원회 운영도 사실상 사당화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돈 다 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복수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복수 운영 제도로 했고 지구당 위원장, 지역 위원장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선거가 가까우면 더욱더 관여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 위원회가 사당화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정책 정당으로 또 돼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오늘 좀 박상병 박사께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신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게 통합을 해서 세 세력이 다 뭉치되 실명을 거명하면 손학규 대표, 박지원 대표, 정동영 대표쯤은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을 앞장을 세워서 그분들은 그저 국회의원이나 하나 하는 것으로 남고 새로운 세력들이 앞장서서 정당을 끌어가는 모습, 이랬구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앞서서 국민적 지지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중도 개혁 정당 우리 박상병 박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모토를 걸고 이념적 균형적을 가질 때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정변에 국민의당이 그의 시초로 뭐인가 국민적 지지를 보여줬던 가능성을 우리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잘만 하면 지금 아까 제가 현실 판단에서 즉 여당과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새로운 정당이 또 새로 탄생해서 또 정당을 만드느냐 이런 비판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당을 좀 만들면 국민적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진정한 정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당에 대한 뭐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87년 이후에 우리 민주화 세력의 발전 방향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총론적인 개념으로 또 학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또 접근을 해주셨고 실체적으로는 또 말씀하시고 싶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실 텐데 그건 또 이따가 토론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그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에서도 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정치평론가이신 박상병 박사님께서 중도개혁 세력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께서는 인하대에서 정책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치연구실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운영위원, 그리고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면서 현재 정치평론가로 우리 사회에서 치우치지 않고 TV 패널로 등장하시거나 토론에 등장하셔서 정말 있는 그대로 국민의 편에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병 박사님의 중도개혁 세력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를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상병입니다. 뵙겠습니다. 네, 정대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 그 바쁜 시간에 정당 정치 이론을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특강을 해주시는지 옆에서 필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저를 밖에서 가끔 아는 분들은 왜 방송에 안 나오냐고 그러시는 분들 거의 10명이면 9명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방송에 안 나오냐고. 방송에서 안 불러줍니다. 결과적으로 안 불러줍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말 그대로 저는 제 3지대 정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5년 전부터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돼서 민주당이 분화되는 그 시점에도 국민의당이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방송에 나가서. 그런데 모든 방송이 단발성으로 한번 끝나고 다음에 안 부릅니다. 좀 이상하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합니다. 친문 패권이 대한민국의 정치 주류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보길래 친문 패거리들이 뭉쳐다니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느냐. 물론 뭐 방송에서 그 정도는 얘기 안 합니다만 그런 논조로 얘기하면 다음부터는 약속됐던 방송 시간도 취소가 됩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방송사에서 다음에 그 주제를 다른 주제를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주제. 그럼 내가 무슨 말이에요? 정치 하기로 안 했어요. 정치가 아니고요. 이번에 뭐 북한에서 뭐 누가 10명이 죽고 2명이 기순하고 그 문제 하기로 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양진영 싸움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일반 국민들은 아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2년 뒤에 또 정권 교체된다. 정권 교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2년 하면 또 7년, 7년 뒤에 또 정권 교체받는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1번과 2번이 주고받는 식의 이런 정치는 이제는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3지대 정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방송이나 칼럼이나 또 이론적으로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방송에서 안 불러줘도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지성들은 저를 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서 아마 그런 그 노력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영광스럽게 자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오늘 주최하신 분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정대철 대표님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정당 지금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입장에 서서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눈으로 정치학자의 눈으로 한국 정치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본 밖에서 지켜본 학자로서 연구하고 분석한 학자로서 지금의 제3지대 정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저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혹시 이견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창호 박사님이 20분 얘기를 하면서 짧게 임팩트, 트렌드 하는 바람에 갑자기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한 4, 50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20분이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지금 할지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좌장님의 말씀대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미래를 열어갈 중도개혁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있는데 크게 1번 보시면 자료를 함께 보시면은 제가 아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도개혁 정치란 무엇인가? 중도개혁 정치의 포지셔닝이 바뀌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3번에 정치적 접근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전략적인 접근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 양당 정당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그 주변에 도열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인들도 줄 서 있습니다. 언론, 방송, 사법, 경찰 모든 것들이 다 1번, 2번 주변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60년, 70년간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도 국민 편이 아닙니다. 매 선거 때마다 신진 인사들 영입해서 소모품으로 쓰고 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치의 이 패권 기득권 세력을 전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제3지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좌파가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진짜로 국민의 눈에서 두 기득권 정당을 전복시키는 이른바 패러다임을 시프트시키는 것이 제3지대 정당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고립화시키고 야당 교체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을 주변화시켜버리는 제3지대 정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때 한국 정치는 그때서야 비로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입니다. 제7공화국이든 새로운 정치 인물이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새로운 물들은 소모품이 되고 맙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있는 제3지대는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중용에서 말하는 불편, 불의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에 기대지 않는 오직 국민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국민의 눈에서 어떤 국민인가는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제3지대 중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도 조금, 진보도 조금 그런 거 아닙니다. 보수의 프레임을 깨버리는 것이고 진보의 프레임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도 정치고 바로 제3지대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역사적인 사례에 보면은 제가 4, 5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가요 유럽 정치의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 정치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87년 이후에 지금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제도적인 수준도 많이 낮습니다만 그러나 그럼 우리의 기대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식이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메커니즘이나 제도나 법률이나 발전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만큼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정치는 1년은 과거의 5년, 10년입니다.
내년 4월이요? 여론 확 바뀝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자, 서구의 정치 지형의 큰 흐름은 뭐냐? 기존의 좌파가 거의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파 몰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통해서 중도 자중도로 연정을 했던 대부분의 권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스페인에서 바로 11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아주 불안정한 정치입니다. 스페인도 우리하고 정치가 비슷합니다. 75년에 76년 프랑코가 죽으면서 민주화가 되고 우리보다도 12년 빠릅니다. 민주화가. 거기도 정치적인 분열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도 카탈루냐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 기질도 불같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냥.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된 나라예요. 인구도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자, 이런 나라가 그건 물론 이제 내각제 국가긴 합니다만 10일 날 총선을 치렀는데 중도 좌파 정당이 1등을 했고 그 유명한 포데모스가 이번에 4등을 했습니다. 포데모스는 국민의당이 창당되기 2년 전에 창당을 해서 일거에 원내로 진입한 말 그대로 유럽 정치 지형에서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의 돌풍을 일으킨 정당입니다. 물론 이념은 좌파였습니다. 두 기득권 정당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서의 상징이 됐던 그 포데모스가 그 이후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흔들려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것처럼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핵심의 중추 세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던지고서라도 이번에 두 번째 2019년에 총선을 통해서 이번에 의석수가 7석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판단해서 다시 총선을 치러서 사당이 됐습니다만 드디어 이번에 집권 사회노동당하고 연정이 만들어집니다. 스페인 이후 민주화에 처음으로 연정이 만들어지고 포데모스가 이제는 집권 세력이 됩니다. 스페인 국민들은 지금의 스페인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특히 아프리카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폭스라고 하는 그 이른바 극우 정당이 1등한 이유도 그 난민들의 미국의 트럼프와 비슷한 노선이에요. 하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와서 이번에 보니까 폭스가 28석을 얻으면서 3당이 됐습니다. 극우 파퓰리즘 정당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 지형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의 와중에 포데모스는 제3지대 정당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집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때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이 40대 유망한 지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회노동당의 전통 좌파, 전통 기득권 정당입니다. 경륜을 우리는 얻겠다. 대신에 당신들은 우리의 열정을 받아라. 우리는 끝까지 스페인의 변화를 위해서 나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자, 그래서 서구의 그런 트렌드도 한번 참고하시라. 물론 스페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뭐 등등 거의가 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의 기득권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총선도 기성의 정치적인 기득권 국민들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봐주시면 3번의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 딜레마 3번에 보시면 정치 균열 날 때 그럼 우리 사회의 정치와 여론이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일종의 클리비지에 대한 구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지역과 이념입니다. 지역과 이념. 또 우리는 좀 특징적인 것이 지역과 이념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내년 총선이라도 호남과 TK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를 겁니다. 우리 정치는 그런 겁니다. 수도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영남권이 많이 사는 사람, 호남권이 많이 사는 사람, 또 아니면 충청권이 좀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그게 기본 거죠. 여기에 이념이 덧칠되는 겁니다. 그 싸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발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념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념 싸움에서 안철수까지도 이제는 땡겨와가지고 써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착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보수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영남과 보수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그들의 패권과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 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내년에 깨야 됩니다. 누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깨야죠. 그 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 진영 논리로 가서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된다. 바로 그 싸움이 내년 4월 총선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 정당에 정말로 대혹학승하는 통합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 정당이 희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조국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드디어 느끼는 겁니다. 야, 나라가 정말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구나. 말도 안 되는 앞에 대화나 상식이나 합리나 이성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이거예요. 이거 편이야. 조국 지킬 거야 말 거야? 지켜. 그러면 내가 조국이라고 외치는 정신 나갔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 반대로 조국을 수사하니까 윤석열 만세, 태극기보다도 와서 또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이런 어떤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양실을 다 합해보면 대한민국의 30% 40%밖에 안 됩니다. 60%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비참한 대목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놓이지 않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3지대 정치가 그 답을 해야 된다. 중도 통합 세력이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 5분. 자, 짧게 했습니다. 뒤에. 자, 뒤에 4번은 좀 제가 최근에 정치 정세에 대한 몇 가지 분석입니다. 혹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인적 시전할 겁니다.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외적으로 새로운 인물들 대거 발탁하면 주로 중도층 인사들 발탁할 겁니다. 왜? 중도가 몰락하게끔. 민주당은 중도만 잡으면 다음 선거 끝나버립니다. 과반 훨씬 뛰어넘습니다. 중도가 몰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인사들, 상징적인 인사들, 여성층, 청년층을 발탁해서 총선에 앞서갈 겁니다. 이미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압승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체제가 아니라 본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당 가지고 총선을 치를지 안 치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치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올 연말에 내년 초에 황교안으로 선거를 치른다? 수도권에서 몇 석을 얻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실망은 중도 세력이 그래 황교안 너를 지지할게 그런 국민들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투표장에 안 갔으면 안 갔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게 바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바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만 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만 폭로하면은 중도와 또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 좌파 그룹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황교안을 바보들이죠, 바보들. 유승민 그룹을 좀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승민 그룹 끌어안아도 별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그룹은 들어가서 공천받기 어렵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지금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리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민의당보다 바른미래당을 옆에서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죠. 거기서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신 분도 계시고 지난 한 3년 정도 이 정당은 당권을 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능욕과 배신과 더 나아가서 모욕적인 언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 정당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정당을 지킨다는 게. 저 대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무슨 최고위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년에 총선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싸움이 지금까지 된 겁니다.
적어도 제3지대 정당의 종갓집으로서의 전통과 권위는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 집안 종갓집을 완전히 끙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종갓집의 대표인 당신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된다는 겁니까?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답변해 보셔야 됩니다. 뭘 하셨느냐고. 자,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저희 키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판단할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키를 주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인정을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해버리면 논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통합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요? 오늘 아마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제 결론인데 통합의 목표는 뭐냐? 다음 총선에서 양극단의 기득권 양당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한테 한 석도 줘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민주당 철저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촛불을 배신하고 또다시 그 패권 세력에 좌우되고 있는 이 기득권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통합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인위입니다. 제발 이제 진보, 보수, 수구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통합니다 이제. 자신들은 정치 기득권 세력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건 안 통합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보수라고 해서 보수라고 보고 진보라고 해서 진보라고 볼까요?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은 정당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금 진보입니까? 조국을 지키는 것이 진보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탈지역. 이제는 자유한국당은 잘하면 내년 총선에 TK 지역 정당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역끼리 뭉치면 안 됩니다. 특히 호남. 오늘 호남에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호남에서도 망합니다. 호남에서도 망합니다. 그 다음에 민생. 이제는 정치 싸움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수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부산에서는 하루가 자오라면 1억씩 온다는 아파트를 보면서 그 좋은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저 부산에 있는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루저가 되고 맙니다. 누가 그들에게 이 땅의 청년들도 20대에 집 한 칸 잘 장만하면 평생을 누린다는 생각이 지금 다 해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의 꿈이 그런 겁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속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한민국 2등, 3등의 시민이 된 그 사람들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 총선이 되니까 또 정치꾼들끼리 또 이합집산합니다. 뭉치고 어떻게 하고 내년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통합의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반기득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기득권. 좀 더 개파주의로 말하면 박근혜 친박 세력은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절멸시켜야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된 대통령의 그 주변 사람 한 분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펴달라고 그럽니다. 내년에 완전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친문 예외가 아닙니다. 마치 그들이 적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오만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데 대안이 없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 대안 처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의 조건. 저는 선공후사, 너무도 쉬운, 너무도 간단한 말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선공후사. 정말로 여기에는 제3지대 정치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선공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안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3지대 정당의 오너가 한번 해볼까? 저 바른미래당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인데 돈도 많다 그러던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 먹어볼까?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의 3금 원칙입니다. 세 가지는 금해야 된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원칙. 최소한 세 가지는 앞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지분 싸움. 제3지대 정당 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분 싸움 하는 순간에 내년에 제3지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떠나버립니다. 지긋지긋하도 못해서 이제 막판에 총선 앞두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는 순간에 내년 총선은 폭망합니다. 민주당한테 180석을 줄 겁니다. 두 번째 개파주의. 혹시 통합이 되면 아마 이 정당 안에는 상당한 개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도 혹시 제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권파가 있고 안철수파가 있고 유승민파가 있고 맞습니까? 지금? 예. 이 친박, 친문의 개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의당 안에도 벌써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싸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정당이 국민들의 다음에 대한민국 양대 개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은 그 싸움 때문에 이 정당을 망쳐놨는데 여기에 또 통합하면 또 늘어납니다. 또 대한그룹, 대한신당그룹, 뭐 민평당그룹, 또 무슨 그룹, 무슨 개파주의의 천국시대가 됐거든요. 정말 춘추 전국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제 말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남정당. 제3지대 정치 체력은 끝나는 겁니다. 호남의 인재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견자가 호남입니다. 그러나 호남 정당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도 승리 못한다니까요. 호남은 이 제3지대 정당이 다음에 수권정당, 대한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호남에서 그래 문재인 정부는 아니야. 다음에는 당신들이야.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다시 호남 정당들이 뭉치면은 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 정당에 찍어주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도도 호남 정당하는 것은 차단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상병 박사님이 뭐 강의도 잘하시지만 방송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끝내주시고 원래 센츄리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센츄리 클럽은 저기 100이란 뜻이잖아요. 방송에 한 달에 100번 이상 출연하는 사람들의 제가 붙여준 명칭인데 그 중에 1순위가 황태순 박사였고 그 다음에 민영삼 우리 그 최고위원 하던 분들. 그리고 제가 3등이었습니다. 제가 넘버 3였고 우리 박 박사님도 많이 출연하셨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유튜브에 가서 뭘 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뭐 좌우에 진보와 보수의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데 이 중도개혁 3지대로는 결국은 좌우의 날개로 이제 안 날라도 돼요. 드론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날개도 필요 없어요. 좌우의 날개가. 헬리콥터도 뜰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요즘에는 날개도 없이 날을 수 있는 그 첨단의 미래의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대표님의 발제 그리고 박 박사님의 발제가 대표님의 총론적인 것이었다면 우리 박 박사님은 아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상황상 조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